여기 보면 이제 낭만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혹시나 만났어.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 활동을 논의하죠. 패턴을 어떻게 잡냐면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에 복잡하던 중에 교과 협의회에서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 활동을 몇 가지 소개받아서 이제 내 수업에 대해 차근차근 점검해 봐야겠다 하면서 여기 점수가 4점이 걸렸단 말이야. 이런 거 어떻게 쓰냐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쓰냐 하면 패턴이 어떻게 돼요? 방법 쓰고 실천 방안 쓰는 패턴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교과 협의회에서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걸 소개받았는데 이게 5조 5억 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무엇을 갖고 얘기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장학과 동료 장학을 갖고 얘기한다. 동료 장학을 이야기해주면서 전학공도 좋고 여러 가지 연수도 좋아요. 자기 장학을 얘기해주면서 수업 분석, 대학원 진학도 좋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방법을 여기에 구체적인 장학의 유형을 얘기해주고 구체적인 실천을 얘기해주는 패턴으로 답안을 구축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답안 쓰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알맹이. 알맹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원리 요소를 던져주고 그걸 갖고 실천 방안을 써주는데 잘 쓴 실천 방안은 주제와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잘 쓰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알맹이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요소 이론이 있고 그걸 주제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응용력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수험생 답안 중에서. 다른 얘기 쓰면 뭐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딴 데 이제 산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그런 패턴으로. 그래서 여기서 동료 장학을 던져주면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크게 얘가 있고 동료 장학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서 써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 장학 얘기해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풀어서 써주고 답안 구축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거를 0.5 단위로 끊어서 매길 수도 있어요. 작년 문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잘 써줘야 돼요. 상식선에서 써주는 건 정말 모르는 문제 만났을 때는 배경 지식 갖고 쓰겠지. 근데 아는 문제 만나면 이렇게 잘 써주면 되고.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교사 지도성 행동 측면에서 동기 유발 방안을 논의를 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교사의 지도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겠죠. 그렇죠. 교사의 지도성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교사는 지도자로서 학급과 학생의 여기 포인트가 나오죠. 상황을 고려해야 돼.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도성을 발휘해야겠죠.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뭐냐를 갖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없던 거, 수업 참여 정도가 미진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변혁적. 이때 분분했어요. 시험 문제 칠 때 대학가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허쉬 블렌차드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변혁적 지도성을 써주는 것, 상황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변혁적을 써도 답이 되고 얼핏 보면 상황적 지도성을 쓰라고 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땐 변혁적 지도성을 쓰는 게 더 맞아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 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준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다? 성숙도에 따라라든가. 아니면은 이 뒤편의 문제를 보면 변혁적 지도성을 쓰는데 어떠한 요소를 갖고 쓰라고 뭐를 해줘요? 가이드를 줘요. 지문이. 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허쉬 블렌차드 갖고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변혁적 지도성을 갖고 써줘도 이때 다 답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게 되겠다. 그럼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성숙도와 무슨 성숙도 갖고 우리가 직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를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낮으면 꼼꼼한 설명 이렇게 과업 위주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성숙도만 직무적인 것만 낮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게 높아. 그럼 모두가 높여주는 거. 그죠? 그 설득해주는 거. 요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능력은 이제 높지만 심리적인 게 낮아.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 위주로 가주는 거. 그죠?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모두가 높아요. 성숙도가 직무 심리적인 게 다 높아. 그러면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거.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적절히 쓰던가. 변혁적을 쓰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예요? 뭘 갖고 써줘야 돼요? 이상화된 가마력 던지고 쓰든가. 그죠? 아니면 지적 자극 던지고 쓰든가.
아니면 영감적 동기 던지고 쓰든가 개인적 배려 던지고 쓰든가 알맹이 있게 써줘야 답이 된다. 아시겠죠? 그게 잘 쓰는 패턴. 다음은 학교 조직의 관료제죠. 그러니까 당장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당장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출제될 때 어떻게 바뀌어? 학교라는 조직은 합리성 측면에서 파악하면 다 주는 거예요. 걸으라고. 여기에다가. 이것 중에서 관련되는 거 써줘서 특징을 2가지 써주면 점수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특징을 제시하는데 얘를 갖고 풀어야 돼. 분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로 풀을 수 있어요? 교과도 분업이잖아. 그죠? 업무도 나눠지잖아요. 다 분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설명할 수 있느냐? 문제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서 뜨뜨뜨 다음에 확 바뀌네?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요 관료제가 이게 권한의 위계라든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쓰고 몰인정도 나오고 또 뭐 연공서열이라는 게 경력이 오래될수록 뭐 봉급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딱 써주고 이때부터 했지. 아유 이게 특징 오픈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순기능 역기능 패턴이 무조건 나오겠구나. 좀 쉬었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는 오픈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거 이왕 결합체. 얘는 딱히 걸어 쓸 게 별로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갖고 써주는 거죠. 이왕 결합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교과의 분거나 한 교과의 실패가 다른 교과로 전이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또 뭐죠? 이왕 결합적 특징이 가지고 가는 게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적 아이디어가 양산될 수 있는 거.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가장 최저로 드는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써주는. 내용을 읽어보면 관료제는 이렇게 분몰 계규경을 오픈시켜서 학교 조직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해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접근을 해줬고 나중에 여러분 나왔었던 게 이런 거잖아.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면 이것이 나타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번 물어봤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 들어의 문제가. 그러면 규정과 규칙, 특히 학교를 옮기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일성을 가져요. 그리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각 교원들이 이렇게 규정대로 움직여야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거 가지고 가고 형평성에 맞는 운영이 된다라고 느낀대요. 이게 공평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과 규칙대로만 해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된다? 그럼 다 문서 제일주의가 돼버려요. 그리고 목표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학교는 모든 게 규정 규칙대로만 될 수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대기하고 있는 건 뭐다? 믿고 맡기는 거. 그래서 신뢰의 논리라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로 인정한다라면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인데 학습 조직은 무엇? 봉사를 주된 업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학습 조직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조직은 학습 조직은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얘도. 거의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이제 버전 업돼 갖고 나오겠죠. 구축 원리 3가지. 내년에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2015년이죠. 이때 꽈락짝 제일 많았을 때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 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지도성으로 가면 뭐예요? 교사 리더십 되겠네요. 리버먼과 밀러 등장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사 모두가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뭐야? 학습 조직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구축 원리 3가지. 근데 구축 원리 3가지 이때 몰랐어도 내용만 맞으면 물치해줬어요. 우리 뭐뭐 있었죠? 개인적인 숙련. 그죠?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개인적인 숙련. 그리고 이를 무엇과 연결? 팀학습. 그죠? 그러면서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주고 정신 모형을 구축해주고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5가지 원리를 갖고 써주는데 이제 한번 버전 업되면 뭐가 나온다? 각각의 원리가 지문에서 응용돼서 실천 방안. 학습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내용을 똑같이 그 패턴이 계속 걸리잖아요. 다음에 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중에서
개인적 숙련을 갖고 이제 실천 방안 쓰든가 시스템적인 사고를 갖고 쓰든가 요렇게 패턴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잘 알아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중요한 건 한 번 더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서 비공식 조직이 학교 조직과 구성원에게 미치는 순기능 및 역기능. 기본적으로 비공식 조직은 어디에서 등장을 했죠?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학교 조직의 유형에서 공수선이었잖아요. 공식성 갖고 공식 조직과 비공식 나누고, 또 우리가 기초 이론 발달해서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건 인간관계론에서도 사실 강조를 했었죠. 학교 내 공식 조직 안에서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 활동을 파악할 것. 그럼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 활동을 파악해서 어쩌라고? 이거 왜 파악해요?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발적 모임에 적극 참여할 것. 그러면 욕구 충족이 비공식 조직과 관련돼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집단의 응집성이라든가 그 속에서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 학습 조직 외에도 나와 관심이 있는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 활동에 참여할 것. 그래서 학교를 좀 활기차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문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어. 근데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죠. 공식 조직에. 안 좋은 왜곡된 소문을 확산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되면 비공식 조직이 조직을 와해시킬 수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이건 상식 수준에서 이제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 이러한 패턴에서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뭐가 출제된다?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요. 이번에. 그거.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5점 중에서 5점은 거저먹기가 나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놓치지 않고.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그 효용성. 그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지? 교육행정의 기초에서 교육행정의 과정, 시럴스가 얘기한 5단계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했죠. 5단계 중에서 시험 문제는 어디가 난다? 처음과 끝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 교장은 단위학교에서 새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교육기획을 강조했다. 새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인 교사학습 활동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키는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저는 실질적 의미에서 학생 중심 교육이 우리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활동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해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 활동이 교육 기획인데 교육 기획을 하게 되면 뭐예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되겠죠.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조직도 하고 지시, 조정, 통제 활동을 해. 그러면 통제 활동이 평가 활동인데 그 평가 활동이 사전에 설정된 교육 목표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잘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생각했었던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었던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활동에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의 교육 계획에 반영을 시켜줘야겠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 평가 활동에서는 뭐예요? 의사결정, 그리고 행정의 합리성, 그리고 우리가 질적 개념에서의 효과성, 양적 개념에서의 뭐? 효율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잣대로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다.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 장학의 유형, 명칭, 개념, 그 활성화 방안을 두 가지로 이제 제시하죠. 그런데 저 혼자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은 힘들어요. 선생님과 저에게 이 문제가 공통의 관심사이니 여러 선생님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좋겠어요. 이때 이것도 거저먹기 문제. 그냥 행정이 그래. 쉽게 이제 나거든요. 장학 파트에서 날 때 여기서 보면 이게 동료 장학. 동료 장학은 동료들끼리 서로 지식을 공유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협동성,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동료들이 서로 협동하는, 동료성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장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활성화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활성화 방안을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써라? 던지고 풀어줘야 돼. 여기 나온 것처럼 전학공, 던지고 비공식 조직 활성화, 그리고 내용 풀어주고, 상호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의 수업을 공개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는. 아니면 뭐 생활지도, 주제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비공식 조직을 활성해서 교내 구성원 사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뭘 해줘요? 워크숍이라든가 연수 연차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항상 뭐예요? 유형, 방법 던져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주제와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되고 알맹이 있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다음은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에요. 다음에 언급된 바스의 지도성. 바스가 나왔어. 어디서 나와요? 변혁적 지도성. 번스가 교환적 지도성과 그리고 변혁적 지도성 요걸 이제 나눠줬고 그리고 바스 같은 경우는 뭐를 했다? 변혁적 지도성의 4가지 요소를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자. 그리고 학생들의 혁신 창의적 사고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고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켜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을 개발시켜야지. 요소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죠. 이것을 가지고 근데 잘 쓰는 답은 뭐야?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것 독서라는 것이 이 지도성의 개인적 신장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동료와 함께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겠어. 동료 교사와 함께 같이 노력해 주자는 거예요. 플랫폼은 뭐 전학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요소를 잘 살려줘야 돼. 여기 나오면 학생들의 혁신적 창의적 사고의 자극제, 지적인 자극을 하나의 요소를 갖고 동료와 함께 학생들의 지적 자극을 해줄 수 있는 노력을 갖고 하나 써주라는 거고 또 학생들을 적극적 참여시켜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뭘 갖고 써주라는 거예요? 개인적 배려를 갖고 동료와 함께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써주라는 거고 그리고 독서가 개인적 신장 방향 독서하는 어쨌든 이때의 답은 지적 자극과 개인적 배려를 갖고 답을 써주는 건데 이 이외에도 우리가 이상화된 가마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빠진 게 뭐지? 네, 영감적 동기라든가 이런 거 갖고 요소를 넣어서 써줘야지만 이때부터 답이 돼요. 그죠? 일반적인 말로 알맹이가 없으면 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답안에서 보면 난 맞는 것 같은데 교수님 전 맞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점수 손실이 있었어요. 3, 3점 막 날아가거든요. 그럴 때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써줄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넣어줘야 돼. 이런 거 넣어주면서 답 써줄 때 어떻게 해요? 요거 동료와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에 동료와 함께 여기서 전학공 활동을 때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문 조금 응용해서 요거 그리고 교사들 서로가 창의적이고 이렇게 쭉 해갖고 지적 자극 그리고 혹시나 몰라 또 요거 개인적 배려 이게 막 넣어주는 거야 그냥 해갖고 탁 해갖고 확실한 거 써주고 그리고 발버둥 딱 전략으로다가 딱 이렇게 해주는 요 방법 지문 잘 봐야 돼 이때부터요 그거 쓰라고 안내를 해줘요 다음에 우리가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조직론에서 어디서 배운 거죠? 학교의 풍토와 문화 그 중에서 이제 문화 파트 이게 이제 여기 나왔죠 스타노프와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의 유형과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2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교 문화 개선은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의 내용을 쭉 보는데 두 번째 우리 학교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명문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학자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포인트 기계 문화를 써주는 게 맞고 그러면 여기서 물체로 들어가는 건 그러면 이러한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의 핵심은 뭐예요? 모두가 참여해줘야 되잖아요. 민주성을 갖고 써주는 게. 민주성 안 써줘도 모두가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도 정답이 됐어요. 이때. 그러니까 어떤 명칭 용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 자체가 최근 트렌드에 안 맞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는 무조건 건져? 얘는 건져 올려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를 못 건져 올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점수차가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경우는 민주성 갖고 하나 써주고 모두가 참여해. 그리고
여기서 토의식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내 수업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기계가 아니야. 부속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자율성을 가지고 내 수업을 창의적으로 구성해서 실현할 수 있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내 수업의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게 되는 거고, 핵심 키워드가 여기서 기계 부속처럼 나와서 기계 문화. 그러면 우리가 가족 문화가 나옵니다. 혹시나 그럼 가족 문화는 뭐가 나와요? 양가적인 태도가 나오죠. 가족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공연 문화가 나오죠. 그럼 무엇을 강조해? 보여주기식 학교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풀어서 나온다. 적어도 이 당시에 요게 미진했어. 기계 문화 명칭이 미진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은 꼭 건져내야 돼? 요거 개선하는 방안. 이런 거는 건져내야 된다. 그런 거. 다음으로 교사협의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어.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서 요렇게 이게 합리 모형이라고 과거는 나오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A 안은 여기에 B 안은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문제를 확인한 후에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탐색하고 각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식이었어.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 중에서 합리 모형. 시험 문제 출제되면 합리 모형에 여기에 초현실성 플러스가 나왔어. 아니면 또 직관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뭐예요? 그건 최종 모형이 되겠지. 드로등이 뭐니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B안은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어. 얘는 모형 자체가 뭐야? 얘는 점증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안과 B안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혼합 모형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큰 틀에서는 비전해주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뭐가 된다? 점증 모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실제적인 건 점증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러한 A안과 B안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각각의 뭘 물어본다? 단점 또는 문제점, 한계 세 가지 표현 중에 하나예요. 단점, 문제점, 한계에 대해서 물어봐. 합리 모형의 요 한계는 뭐가 된다?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서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된다, 모두에게 배포성을 맞춰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권한에 따라서 정보에 접근하는 게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비현실성을 갖고 여기서 뭐 초현실성이라든가 초합리성 또는 직관이 들어가 그럼 얘는 최종 모형에서는 참고 괜히 얘기했나 보다 여러분 헷갈리겠다. 최종 모형에서의 한계점은 뭐예요? 요게 생길 때도 있고 없을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게 잘 안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최종 모형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B안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제에 맞춰 쓰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것들이 그래요? 학교 교육 과정이 그렇단 말이죠.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흥미 요구 또는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학생 자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실행을 해줄 때 전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의사결정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증 모형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대안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결정을 조금씩 수정 보완을 해서 올해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걸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 생활지도라든가 아니면 학생 자치라든가 이런 주제와 연결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건 이때부터 보면은 구체적인 명칭보다는 적용력, 응용력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 지문의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 종류의 한 가지 이거 5조 5억 개 굉장히 많아. 학교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죠? 학교 자체 연수로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근데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여기서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초등에서 문제 났을 때는 어떻게 했다? 걔네들은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물어봐요. 이런 패턴으로 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선생님 덕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좋네요. 선생님들과 활발한 정보 공유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도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은 전학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연수니까 워크숍이라든가 전문가 초청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도 써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공간 그리고 시간. 근데 시간은 공문 없는 날. 이런 것들. 교원 연수의 날.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은 우리가 각 교과별로 이루어지만 교과 교실제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교원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회의 룸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하면 좋고, 그러면 공간만 하고 시간을 해줬어? 전문적인 도움은 뭐예요? 컨설팅 지원단이라든가 연계해 주려는 노력도 굉장히 좋다. 이런 거. 여기서 보면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관료제 이론의 특징 중 관료제는 중요하니까 핵심적으로 한 번 더 나.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특성 5개 중에 하나를 주면서 여기서 학교 조직에 미치는 순기능 2가지, 역기능 1가지. 근데 여기서 보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걸었을 게 뭐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기본에 충실한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고 학교 구성원 간 공동의 약속이 준수된 결과. 그럼 학교 구성원 간 공동의 약속. 요즘에 뭐에서 많이 하죠? 이게 자치 규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게 학부모도 참여시켜가지고서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특징 중 하나인 이것과 이것이 학교 조직에 잘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순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안정성, 통일성을 가져다 준다. 규칙과 규정이. 그리고 역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조 과잉 현상, 목표 전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문서 제일주의 아니면 그 형식적 어떤 문서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써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난 문제 자체가 이 문제. 전문가 지가 언급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위원 3주체, 이러한 3주체 위원 구성의 의, 그리고 위원으로 학생을 참여시키면 순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이제 쪼개서 거의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 이제 냅니다. 여러분 보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지. 이렇게 3주체. 3개 다 써야 되는 거고 하나 빠질 때 0.33씩 날아가겠지. 그죠? 이렇게 잘 써주면 되고 3개 다 썼으면 온점수 딱 받는 거고.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자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게 뭐가 된다?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교육감 직선제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3가지예요. 교육감 직선제,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주민 소환제. 요 3가지인데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가 좀 형식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면 뭐 교육감이 잘못했어 아니면 시장이 뭐 잘못했어 그러면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는데 법리적으로 잘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직선제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또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공립과 같은 경우는 꼭 거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안을 써줄 때 3주체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의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채점할 때 뭐예요? 다양한 인사들이 될 수 있지만 거기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는 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이게 들어갔잖아. 법적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법적.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과정중심 평가라든가 여러분한테. 그럼 뭐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내버린다. 그건 구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초등에서도 계속 하잖아. 창의 융합형 인재야 라고 얘기해 주면은 창의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4가지 요소를 갖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 살려서 써줘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참여하게 돼. 그럼 뭐요?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된다라는 거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을 참여시켜 그러면은 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참여하게 되면 뭐예요? 관심도가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거기에 대해 참여를 했는데 의견을 냈는데 역기능은 뭐가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식적인 참여. 그리고 또한 아이들은 어떤 걸 요구한다? 흥미 위주의 교육 활동. 그래서 애들이 고집을 안 꺾는 게 있어요. 뭘 안 꺾어요? 학교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꼭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학교 현장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이야. 에릭슨은 무슨 발달을 얘기했다고요? 사회성 발달을 갖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어느 파트예요? 발달 파트에서 비인지, 정의적 영역.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난다 그랬어요. 사회성 아니면 도덕성. 그러니까 공부할 때 사회성, 났어.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나겠어요? 도덕성이 확률이 굉장히 좋아. 근데 도덕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패턴을 갖고 났느냐라고 보면은 어떠한 패턴으로 났다? 대체적으로 단계를 지적하고 콜버그의 이론을 적용해서 어떻게 도덕성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게 패턴이에요. 거기서 딱 걸린단 말이에요. 중학교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정체감을 형성해요. 왜? 인생의 결정적 시기니까 무조건 이게 난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떼어서 누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마샤가 연구했다. 시험 문제 나는 패턴이 요 단계가 정체감, 지위, 유형 중에서 무슨 유형이냐가 난다니까. 가장 많이 나는 게 두 가지 패턴이 나요. 하나가 유실, 또 하나가 정체감, 유해, 심리적 유해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 단계의 정체감, 지위,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한다?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했느냐. 그리고 결정을 내렸느냐. 결정을 내렸으면 결정은 내린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그걸 갖고 네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시기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어. 학생들의 성급한 진로 선택을 유보하게 할 것이고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야. 여기서 힌트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뭐를 했어요? 진로 선택을 유예하면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의 선택을 유보한 시기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심리적 유예기 또는 정체감 유예기. 따라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와야지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진로 탐색 활동이 필요하다. 진로 탐색은 우리나라 진로 교육의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건 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뭐가 중요하다? 진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나는 거기 프로그램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계에서 노벨도 나오고 알프레드 노벨 아니면은 마더 테레사의 사례를 가지고 막 해요. 그게 뭐예요? 일생을 통해서 어떠한 봉사라든가 인류의 복지, 공영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어떠한 진로를 통해서 이바지했는지 그런 어떤 성공한 사람들, 성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진로에 대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진로 인식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 진로 인식이에요. 고등학교 단계가 되면은 뭐가 한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진로 준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요게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벌써 중학교 때부터 진로 준비를 한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학교는 다니고 하루하루 즐겁기는 한데 왜 다니는지 몰라. 그럼 뭐야? 걔는 무슨 단계예요? 진로 인식이 안 되고. 그리고 얘는 지금 진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같은 공간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교육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맞춤형으로 해줘야 된다. 진로 교육은 무조건 맞춤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쓸 때 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자신의 항로를 찾는 것 같이 매우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쓴다? 여기 나온 것처럼 심리적 유예기 이걸 언급해 주면서 여기서 명칭 쓰는 건 없는데 이 심리적 유예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직까지 선택은 유예했고 다양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 세계를 탐색하는 시기이고 요 시기가 무슨 시기다라고요? 건강한 시기라고. 그죠? 그래서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 시기를 심리적 유예기에 이렇게 도달하도록 해주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로 교육은 이렇게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정체감 형성이 뭐라고요? 여러분? 행복 교육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하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주자는 거예요? 한 학기만 하자고. 언제?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부터는 뭐야? 성적에 이렇게 그걸 합산시켜갖고 몇 퍼센트 들어가면 6% 들어가. 6%.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 내신 성적에 넣어주자. 대신에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로 연계학기. 그러니까 중학교는 언제? 3학년 2학기. 고교 생활에 대한 준비, 가이드, 안내가 필요해요. 요렇게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리고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제시된 개념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서.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 이거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 어디서 나왔어? 우리 학습 이론 파트에서 공부했잖아요.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뭐야? 행동주의. 그리고 사회인지. 그리고 인지주의 넘어가죠? 근데 그 중에서 반두라가 나왔어. 근데 반두라는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3대 파트라 했어요. 제가 3대 파트. 하나가 뭐예요? 관찰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자아효능감 이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자기조절학습. 그게 반두라 3대 파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선배들의 진로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롤 모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모델링을 쓰면 이 당시에 점수가 좀 낮아가지고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 좀 낮아가지고 모델링도 부분 점수를 받았어. 근데 롤 모델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제공하면 요게 효과적인 모델링이 대리강화 효과를 둬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효능감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뭘 가이드해 주고 있다? 여기서 주파 운동이잖아요. 그럼 뭐야? 관찰학습. 사람들이 이때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 이게 이론이냐? 아니면 이게 학습 모형이냐? 근데 관찰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때 답은 또 이를 통해서 무엇을 높일 수 있다?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아효능감은 사실 답은 답이었어요. 근데 여기 정확한 가이드는 뭐예요? 관찰학습 이론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관찰학습.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언급해 주면서 이 내용을 갖고 관찰학습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잠시 유의한 청소년들의 진로 지도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모델을 관찰하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롤 모델을 선정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게 지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겠다. 관찰학습. 다음 문제. 사실 이게 되게 잘 낸 문제예요. 이때 문제가 괜찮아. 다음과 관련하여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A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면 머릿속에서 뭐가 된다? 어느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났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밑빠진 데 계속 물붓기야 공부하는데. 어느 파트야 이거? 개인차 파트. 개인차가 4대 파트였잖아요. 개인차 4대 파트가 뭐뭐뭐? 지능, 창의성, 인지양식, 학습동기. 그러면 지능 이론에서는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 난다? 지능 이론이 시험 문제 나는 건 대안적인 성격을 갖는 게 나는데 출발점은 카텔부터 출발을 한다. 그리고 기존의 것은 다 전통적인 지능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스피어만이라든가 썰스톤이라든가 이요인, 양요인 아니면 7개의 군집요인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거기에 벗어나서 카텔부터 시작해갖고 MI 아니면 스턴버그.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MI가 난 거예요. 교육과정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평소 A 학생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B 학생은 수리 능력이 우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전통적인 지능관으로 일반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봤는데 오늘 모둠 활동에서 보니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잘하는 두 학생의 모습이 비슷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지능이잖아요. 개인 간지능이라고 해도 맞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지능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둠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주면 굉장히 좋겠지. 그리고 이 학생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모둠을 이끌도록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C학생은 모둠 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혼자 하는 걸 이제 좋아해요. 혼자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편이야. 그럼 뭐가 좋다? 개인 내지능, 자아 성찰 지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학생들 같은 건 뭘 시켜줘야 돼요? 개인된 독립과제가 좋아요. 모둠 대회에서. 그리고 지난 과정에 대해서 반성을 잘하기 때문에 모둠 일지 쓰기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요. 혼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관찰하고 생각해서 그걸 글로 정리하는 보고서 쓰는 활동을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과제를 던져주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줘. 그러면 여기서 MI 다중지능 이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슨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과제가 좋다.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럼 여기선 자아성찰 지능이 좋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A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의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과 그리고 교사, 학생의 역할을 각각 한 가지씩 쓰죠. 근데 비고츠키 등장이 어디서 등장하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디서 걸려요? 일단 우리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디서 걸리죠? 교수학습 파트에서 협동학습에서 걸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발달해서 또 걸리고 그리고 또 철학에서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육적 수용으로 구성주의에서 또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때 사람들 좀 의견이 분분했었던 건 하나 있었어요.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이 진리라는 생각이나 지식은 전통적이죠. 모더니즘적인 거다. 야.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비고츠키가 등장하면서 걸어버리는 거죠. 비고츠키의 지식론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사회적 구성주의가 맞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답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혼자 절대적인 것에서 개인이 혼자 만드는 절대적인 것에서 벗어나니까 큰 틀에서 보면 뭐예요? 상대적 지식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도 맞죠. 근데 비고츠키가 걸렸잖아. 그러니까 비고츠키 지식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를 걸어줘야 되니까 사회적 구성주의가 맞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게 되겠어요? 실제적이고 맥락적이에요. 왜?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동료와 함께 만들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성격의 그 지식, 그걸 문제로 바꿔서 진행하면 뭐예요? 시험 문제 난 것처럼 PBL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학습자들끼리 아니면 교수자와 상의를 해서 도출시켜서 끌고 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고 여기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이제 각각 바뀌는데 학생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성주의로 왔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식 구성의 능동적 주체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구성주의 수업에서 학생도 주체가 되고 교사도 주체가 된다. 그럼 교사가 주체가 되는 건 뭐죠?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주체. 설계를 잘 해주고 학생들이 지식 구성을 능동적으로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뭐를 해주는 거예요? 설계의 주체가 되면서 준비의 주체가 되면서 학생들을 조력해 주는 거죠. 그걸 촉진해 주는 거죠. 역할이. 이렇게 이제 된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자유만 주고 여러 가지 조력이나 촉진 그리고 학습,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안 해. 그런 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방임이라고 얘기한다. 무책임한 교육이라고 얘기한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구성주의 수업에서도 교사들은 여전히 바쁘다. 요걸 생각해 줘야 된다.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에 따른 교수 전략.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을 굉장히 높였어. 근데 요거라고 분석한 요인에 따른 요걸 분석해 내야 돼요. 어떤 게 있어요? 잘 잡아내야 돼요. 그럼 수업의 내용과 과제의 수준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는 사회인지 이론에서 제시한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뭐예요? 요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여기서 끊어줘.
그러면 숙달 경험을 활용해서 교수 전략 하나 쓰고요. 대리 경험을 가지고 교수 전략 하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지문을 잘 살려줘야 돼. 포착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 전략에서 숙달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숙달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어? 그러니까 숙달 경험이 어디서 나왔지? 얘는? 학습 동기 이론에서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숙달 경험과 같은 경우는 목표 지향성 이론에서 주로 다뤄주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좋다? 여기서 보면 숙달 경험, 능력의 숙달을 위해서는 아주 쉬우면 안 돼. 과제 자체가 중간 수준 이상의 과제. 그리고 실생활의 과제.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고 조절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해.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해준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서 어떠한 과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면 전략이에요. 그게. 그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과 매체 같은 걸 얘기해주면 좋고 한데 여기서는 무조건 숙달 경험을 갖고 능력의 숙달, 능력의 신장의 바탕을 두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주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 정도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제 수업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대리 경험은 뭐예요? 주변에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학습 모형으로는 뭐가 좋아요? 협동학습 좋잖아. 친구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 그걸 언급해줘도 좋고 그리고 교사가 훌륭한 무엇이 들어가면 가장 좋아요? 대리 경험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매력적인 모델링이잖아. 그죠? 그래서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거나 뛰어난 동료로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얘네들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봐야 돼. 그리고 여기서 자기 조절 과정이야. 그러면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에 지원 방안인데 자기 조절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가 된다? 학생들이 3대 기술을 바탕으로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계획을 세웠어.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 점검.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셀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가해주고 또 하나 더 넣어주자면 그 결과를 갖고 자기 조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단계로 끊어줬어. 이 이후의 단계니까 뭘 쓰라는 거예요? 점검, 평가를 쓰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니까 2점짜리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3대 기술을 갖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논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배경 지식을 갖고 여기에 보면은 뭐 메타인지 활용해 갖고서는 여기서 플래닝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너무 덤비는 거고 항상 지문에서 보면 가이드를 줘요. 그 중에서 무엇을 써? 그러면 학습의 중간중간에 학습자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무엇을? 그것도 체크리스트 등을 교사가 제공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선정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점검했으면 점검의 짝 개념은 뭡니까? 조절을 해주는 거잖아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수업을 마치고 났으면 전반적인 자신의 수행의 과정에 메타인지를 가동해서 셀프 이밸루에이션,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이후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가 된다? 여기서 목표 설정, 계획 단계 이후 3대 기술 중에 점검과 평가를 갖고 써줘야 된다. 답을. 아시겠죠? 여기서는 비행이론이 났는데 잡아내는 문제예요. 딱 보시다시피 우리 반 철수가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다 마음이 쓰여. 근데 철수가 반 아이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철수를 문제하라고 하니까 그럼 뭐예요? 문제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것은 하나의 낙인이 된다. 그럼 낙인이 찍히게 되면 문제라도 하나의 타인으로부터의 인식이 기대되는 행동으로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진단을 해야 되니까 비행이론을 갖고 얘기해야 돼. 낙인 이론 갖고 하나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서 행동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그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해서 다시 말해서 학습을 해서 차별 접촉을 갖고 얘기해 주죠. 요걸 갖고 딱 잡아내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비행이론을 정리할 때 거시, 미시로 잡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새롭게 나온다라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수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당 기법인데 우리가 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했죠. 행동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 상당 관점에서 각각 두 가지씩 논의하시오.
여기서 보면 행동 중심은 행동 수정 기법을 갖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수정 기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걸어 쓸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행동 수정 기법을 갖고 얘기해. 대표적으로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새롭게 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날 수 있다? 제가 얘기했던 게 하나가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하나 날 수 있고 또 나눠서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날 수 있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걸로 하나 날 수 있고 아니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날 수 있고 얘가 지문에서의 또는 배점 요소에서 제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쓴 게 정답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못 쓰더라도 상반기 때 지금 문제를 풀어. 아, 이렇게 썼어야 정답인데 이거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썼어. 그래서 나의 상식과 배경으로 썼어. 이런 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푼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할 수 있고 인간 중심 상담 관점이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 뭐예요? 무공진. 그죠?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적 이해, 그리고 진실성, 일치성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갖고 두 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 중심 상담 기법으로서 그 중에서 갖다가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쉐이핑을 갖다 써줘도 좋고 모델링을 갖다 써줘도 행동 중심 계열로 갖다 써주면 체계적 둔감 갖다 써줘도 좋고요. 역조건을 갖다가 써줘도 좋고 토큰 갖다 써줘도 좋고 프리맥 갖다가 써줘도 좋고 이런 방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겠다. 다음 문제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보면 무슨 관점? 문화 실조의 관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수업에 관심도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지 않는 것 같아.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다루는 텍스트가 자기가 평상시에 쓰는 무엇과 잘 안 맞아? 어법과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동기도 상당히 떨어진다. 라고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화적 환경이 열악하고 부모의 기대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교육사회학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패턴으로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문화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난다라고 하면 문화 실조 아니면 뭐가 난다? 문화 지체가 난다. 라는 거죠.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에 따라서 정신 문화가 쫓아가지 못해. 이런 사례. 그러면 우리가 통신 환경과 새로운 어떠한 이런 기술이 나왔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뭐 저작권을 보호한다라든가 인터넷에서의 예절을 지키지 못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뭐야? 이게 문화 지체 사례예요. 그리고 기능론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의 한계를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하시오. 그러면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학교 교육이 무슨 사회화를 해요? 역할 사회화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해 누구 파트가 나온 거예요? 파슨스 파트가 나온 거예요. 뒷파트 중에서. 그러면 파슨스가 강조하는 선발 배치 기능은 뭐예요? 선발 배치, 여기서는 업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무엇을 할까? 선발 배치? 분배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배를.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원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사회적인 여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계점은 뭐예요? 그럼 학교 교육이 개인적 필요나 사회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주느냐? 안 그렇죠. 어떻게 사회적 필요라든가 이 발전 속도를 학교가 다 맞춰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그러한 필요를 모두 맞춰줄 수 없고 궁극적으로 보면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라든가 헤게모니를 주입하기 때문에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해준다? 재생산도 좋고 영속화도 좋아요. 그 말을 갖다가 써주면 된다. 하나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속화 재생산을 해주고 있다. 근데 긍정적인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분배와 여가 기능을 담당해 주는데 그럼 학교 교육을 통한 업적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험이라는 제도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죠? 없어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이어받는데 그대로 이어받으면 뭐가 돼요? 그건 세습이라는 형태가 되고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기능주의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거는
또 우리가 한 개쯤이죠. 그리고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을 진술하시오.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창의 인성교육과정 내년에는 요게 나왔어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을 해줘야 된다. 교육의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인데 자유교육이 언급이 됐어. 그럼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피터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교육 목적을 진술하는데 여기서 보면 4점이나 나왔어. 근데 이게 초창기 때의 문제야. 요거는 채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로 치면 4점짜리는 뭐예요? 4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걸 던져놓고 근거를 달아서 설명을 해주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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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해갖고 4점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렇게 채점을 했어. 근데 오늘날은 정수 채점을 해주기 때문에 가지수를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 오늘날 치면 4가지를 얘기해. 교육의 목적이야? 그럼 무조건 자유교육은 무슨 목적이에요? 외제예요? 내재예요? 내재적인 거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공동체 모두의 삶을 목적으로 해주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합리성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발전된 공동체 모두의 번영 행복 이런 식으로 나눠서 4가지를 얘기해 줘야 되지만 이 당시는 이때 모범 답안을 작성할 때도 어떻게 채점이 됐었냐? 이렇게 내재적 가치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그리고 지식의 형식을 내면화해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리고 지적 안목을 토대로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그러니까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렇게 던지고 사례, 던지고 설명 이건 기본 패턴이에요. 논술에. 그래서 여기서 4점이 나왔다.